이번 시간에는 조선 말의 사회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선 말의 상황, 특히 1880년대 정도의 그 조선 말의 상황은 한마디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관리들의 수탈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요, 백성들은 영양실조, 그리고 기근, 그리고 만성적인 전염병, 안질환, 천연두, 결핵, 특히 매독이 굉장히 창궐했었죠.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는 의료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민서라든지 이러한 것은 전혀 작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기근과 가난으로 인해서, 그리고 관리들의 수탈에 의해서 농민들이 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민이 된 농민들은 도적이 됐고, 그래서 도적대의 출몰, 말씀드린 가난, 기근, 질병, 수탈, 이런 것에 의해서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국민 대다수는 문맹이고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남녀 차별의 문제를 보면은요, 실제로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의 반려자가 아니라 일종의 노예에 불과하거나 쾌락의 대상, 또 아니면 노동착취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양반 계급에 있어서도 결국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내와 결혼하지만 사랑은 첩과 나눈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사대부들의 결혼관이었습니다. 문학에 관련돼서 또 그 나라의 척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학문과 과학, 이런 것은 거의 전 세계의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문자에는 한문, 이런 것만 지배계층 한 1, 2%, 많게 잡아봐야 3%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읽고, 그것도 굉장히 편향돼 있죠. 주제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문맹에 시달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종대왕이 창조한 한글은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사용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의 한글, 훈민정음은 사문화돼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이제 나중에 나타난 선교사들이 한글을 재발견하고 재정립하고 한글 보급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양반들, 사대부들은 백성들의 교육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수탈의 대상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를 상업이라든지 공업을 발전시켜서 사회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세금을 걷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그러한 생각 자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백성들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자포자기적인 상황에서 종교에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이전 고려까지 또 삼국시대의 불교, 이러한 것들보다는 그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종교는 이미 흔적이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승려 스님들을 천민 취급을 해버렸죠. 그리고 다 산으로 쫓아내 버렸죠. 그리고 사대부들이 그것도 주작에 입각한 굉장히 그 교조적인 그런 유학, 이러한 것을 이제 전사에 파급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전의 불교, 또 사대부들이 착취의 도구로 사용한 유교,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미신, 이렇게 무당, 그래도 자연의 신, 이런 것에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교육에 있어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면은 그냥 악귀를 쫓아버린다고 구술하거나 아니면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내다 버리거나 이런 일은 거의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칠거지악이라고 아시죠?
사대부의 여인들도 7가지 잘못을 하면 남편한테 벌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칠거지약인데요. 거기는 남편이 바람을 펴도 투기하면 되지 않는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도 쫓겨나고요. 심지어는 병이 나도 쫓겨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참 절망적인 사회에서 백성들이 그러면 근면하지 않거나 노름에 빠져 있거나 술을 마시거나 또 아니면 허세를 부리거나 이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교사들의 관찰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절망적인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조그만 그 소작을 해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어저리 빼앗기게 되고요. 조금만 빚을 져도 그 빚이 자기가 빚을 진 거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논밭을 다 빼앗기는 건 물론이거나 자녀를 노예로 빼앗기고 또 배우자도 빼앗기고 뭐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일한들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정말 없는, 그러니까 수탈의 대상이 된 백성들은 정말 의지할 데도 없었습니다. 도시화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그 조선의 사회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도시화가 뒤떨어진 사회였습니다. 거의 뭐 농촌에서 착취를 당하면서 백성들이 살고요. 유민으로 떠도는 백성들이 도적대가 되거나 그 한양에 와서 그러니까 청계천 같은 데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거의 뭐 이렇게 거린들이죠. 동량을 받거나 뭐 일일 품팔이를 하고, 뭐 거기에 위생과 뭐 이런 그 범죄와 이러한 것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화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회였죠. 가난한 백성들의 곡식을 빌려주는 그런 환곡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얼핏 알면은 한국제도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구휼 정책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환곡제도야말로 농민 수탈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곡식을 빌리면요,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갚지 못하면, 아니면 죽을 정도의 곤장을 맞아야 하고, 뭐 이러니까 거의 그 수탈의 도구로 활용이 되고요. 관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관매직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한 중엽 이후부터는요, 거의 이미 그 내정자, 돈을 바친 사람이 뽑히거나 기존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자녀들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요, 과거를 시험 본다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붙는다 하더라도 관직으로 갖는 데는 상당 부분 돈을 바치거나 주를 동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특히 그 민씨 일가, 그리고 고종과 명성황후죠. 이렇게 명성황후가 관직을 이렇게 파는 것이 그 일상화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대신들을 거의 핵심 보직을 제외하고는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거의 일상화된 사회였습니다. 물론 핵심 보직은 이제 그 민씨 일가라든지 명성황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리고 명성황후는 조선의 그 대원군이 만들어놓은 10년 동안에 차곡차곡 쌓아오는 아주 가난한 나라의 국고조차도 모조리 탕진했고요. 굿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다 탕진을 주로 했습니다. 무당을 불러들이는 일과 이런 일에, 고종은 이제 그 자신의 사치, 파티 뭐 이런 것에 전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국가 재정은 고갈이 돼서요, 더 이상 이제 그 정부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랬을 때 관직을 이제 팔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살 사람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많은 이권을 그 서구 열강에 뭐 이렇게 팔아넘기는 거죠. 고종이 뭐 이렇게 뭐 철도 부설권을 준다든지, 또 어떤 금강 그 채굴권을 준다든지, 뭐 러시아, 일본 뭐 각국에 있는 나라에다 하나씩 다 팔면서 파티를 계속 이어가고요. 또 농민 수탈을 이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는요, 외부에 때문에 망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그리고 조선은 상당히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이죠. 이전까지의 그 고구려, 신라, 백제인들의 기상, 그리고 몽고와 30년 이상을 항전했던 고려인들의 기상은 간대었고, 허상에 불과한,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과 무관한 주제학으로 거만하게 백성들한테 아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수탈하는,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서 어디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문명에 아무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질병이 걸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가장 제가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좀 그렇게 가슴이 아팠던 것은요, 선교사들이 대체로 뭐 영국, 또 뭐 어느 나라, 미국, 또 어느 나라나 아니면 외교관들이, 또 러시아 외교관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한양에는 왜 이렇게 그 오물 냄새가 나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용변 냄새죠. 이유는 공중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왜 우물이 전부 짠맛일까? 여러분, 하수도 시설이 전혀 되지 않았으니까 그 우물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 백성들이 마시는 물로 다 그대로 여과 없이 들어갔겠죠. 이 나라에는 어찌하여 공공도서관이 없는가? 이 나라에는 어떻게 미술관이 없는가? 이 나라에는 어떻게 박물관 하나가 없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의 그 깊은 고뇌와 눈물, 또 불행과 가난에 찌든 조선 여자들, 조선 여성들의 그 슬픔,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을 아파하는 그런 구절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들이라든지 그 위정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 1편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조선이라는 조선 말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이것에 이제 다음 후속편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무슨 배제학당이니 뭐 이화학당이니 뭐 이런 학교들을 신식 학교들을 만들고요. 그 전신인 그 의료기관을 세우고 백성들의 그 질병을 돌봐주고 또 이 신식 학문을 알려주면서 문명 퇴치 운동을 하고 사문화되어 있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고 폐기된 한글을 재발굴해서 그 사전을 만들고 한글 성경을 만들면서 이 나라에 조금씩 근대 교육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사학, 그러니까 여러분 배제학당, 뭐 예를 들어서 이화학당,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성학교, 그다음에 휘문, 이러한 학교들을 절대로 사학을 말살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학이 그 선교사들의 처음 힘과 그 이후에 이제 자각,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안창호, 이승만, 서재필이 먼저죠. 이런 사람들이 신식 교육을 받으면서 이 나라가 근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다음 편에 다루겠습니다.